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찬혜자입니다. 벌써 또 이제 새벽 아침이 또 밝아왔어요. 토요일 새벽 아침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번 더 천혜장이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삼성의 이야기 마구마구 들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날이 매우 춥네요. 보니까 영하 한 10도, 11도 정도 나는데, 하여튼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TV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드라마가 있던데, JTBC에서 나온 여기에 보면은 그 진양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진양철. 이제 회장이죠. 진양철이 이제 초밥알 개수를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와.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송중기하고 이성민의 그 명품 연기 케미가 돋보이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이 드라마 장면 중에 보면은 이 진양철이 그 장남아들 진영기하고 식사하는 장면에서 이런 얘기한다. 국사는 일제한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진영기가 말을 해요. 아버지한테. 안 된다 했고요. 뭐로 부르는데, 이제 아버지가 부르죠. 몇 개고 밥알 말이다. 그 생선과 밥 양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그래서 몇 개 막 물어봐요. 옆에 있는 그 조리장이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진양철이 320개다. 그 훈련된 초밥 장인이 한번 초밥을 줄 때 보통은 이 밥알이 320개라. 오늘 같은 그 생일상수라고 같이 낼 때는 280개만 해라.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밥알 개수를 묻는 장면을 오마주 삼았던 건 다름 아닌 그 이병철 회장하고 당시 신라호텔 조리부장 이병헌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 이병철 회장은 직원들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고요. 이병헌 조리부장 역시 초밥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왔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국내에서는 1등 장인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병철이 초밥을 먹다가 물은 것입니다. 초밥할 개수가 몇 개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병헌 조리부장 역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밥알 개수까지 굳이 세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병철 회장은 드라마 장면과 다르게 밥알 개수는 말하지 않고 직접 세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 세고 나니 밥알 개수는 320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그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다. 이군, 이 말을 명심하거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병헌 조리부장은 이후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삼성의 성공은 선대회장 이병철의 치열한 정신이 이건희 회장에게 계승이 돼가지고 인류만 고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굳건했던 건 이병철 회장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살았겠죠.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면은 평소 노력에 비해서 그 이익은 전부 한 3배에서 한 5배 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한 그 이건희 회장의 말처럼 악착같이 사는 우리도 그 노력을 목표로 크게 세운다면은 그냥 노력했을 때보다는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밥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한번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소식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30년 넘게 이제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 베트남 내 삼성의 위상은
다른 기업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거의 민간 외교관이다 그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삼성은 그 23일 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동남아 최대 규모죠, 베트남 삼성 그 R&D 센터를 준공을 하고,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하고 이재용 회장의 2대에 걸친 베트남 진출 노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준공식 참석을 위해서 20일 베트남을 찾았어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SEV 하여튼 베트남 법인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 공장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 현황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직원들을 이제 격려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6명의 자녀를 둔 그 서브 어셈블리 부서의 그 하티에 씨한테 뭐 휴양지 푸콕 여행권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보니까 6명의 자녀면은. 하여튼 이 회장이 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 회장은 2012년 그 부친인 이 선대회장과 함께 베트남을 찾아가지고 스마트폰 생산 현장을 점검을 해요. 그리고 베트남과 첫 인연을 이제 맺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을 이제 꾸준히 방문해요. 꾸준히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하고 교류도 하면서 삼성의 베트남 사업을 챙겨왔는데, 이 회장은 2018년, 19년, 20년 3년 연속으로 그 베트남 국가 주석을 만나요. 푹주석을 만나가지고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고, 현지에서는 그 이 회장이 이번 방문에서도 푹주석을 만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회장이 앞서서 그 삼성과 베트남의 30년 밀월 관계 그 초석은 그 이 선대회장이 했겠죠. 이 선대회장은 1986년이죠.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고도 성장을 이루는데 그 성공하다 보니까 양국 간 그 경제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제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결정을 해요. 그 삼성은 1989년에 그 하노이에 삼성물산 무역 사무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업에 첫 발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본격적인 삼성의 베트남 투자는 이 선대장과 그 판 반카이 전 베트남 총리의 그 2005년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본격화하는데,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걸쳐서 뭐 삼성전자, 뭐 삼성 디스플레이는 2014년, SDI 2009년, 삼성전기는 한 2013년 이렇게 전자 부분 계열사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합니다. 현재 이들 기업은 베트남의 6개 생산법인, 1개 판매법인이 있고 1개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삼성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베트남의 역할도 갈수록 커졌는데, 삼성은 당초 베트남에서 중저가 제품 위주로 생산을 했지만은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려가지고 현재는 뭐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그 4세대 이동통신하고 5G 네트워크 통신, 뭐 TV,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배터리 등을 생산해요.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베트남에서 전체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 확장과 함께 베트남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위상도 높아지는데, 삼성은 2021년 베트남에서 수출 654억 달러를 기록해가지고 베트남 총 수출의 19.4% 차지했고요. 투자 규모 또한 올해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하는 등 누적 2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삼성은 이 밖에 베트남에서 그 청소년 방과 후 교육을 또 돕는 삼성 희망학교 뭐 이런 것도 만드는가 봐요. 삼성 희망학교 이걸 또 운영을 해가지고 현지 기업 대상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 현지에서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 같고, 국제 기능 올림픽이죠. 그 국가대표 훈련 지원도 이제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외국인 기업 중 유일하게 매년 2차례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 베트남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나 취업 스킬 교육을 제공하는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고, 베트남 주요 대학들하고 협력해서 산학 프로그램, 그 삼성 탤런트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정보기술 인재 양성에도 기여를 하고 있네요.
재계 관계자도 그러는데 이 회장은 베트남 주요 인수들하고 꾸준히 교류하고 삼성의 베트남 사업을 챙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과 삼성은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민간 외교관이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간 외교관. 하여튼 이재용 부회장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시 해볼까 합니다. 보랏빛 유혹.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운데 그 최초로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S23이 2월 1일 첫 공개된다고 합니다. 공개되는데 그 보니까 내년 2월 1일 날 미국 현지 시간 오전 10시에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공개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적어도 한 2월 17일께 제품이 정식 출시될 전망이고, 통상 삼성은 언팩 행사 후에 약 2, 3주 내에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삼성전자의 그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3은 시리즈는 그 전 라인업에 물방울 카메라 디자인을 입힌 것이 특징이죠. 당초에 삼성은 갤럭시 22 시리즈 하위 라인업에 그 컨투어 컷 디자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최상위 라인업인 갤럭시 S22 울트라에만 물방울 카메라 디자인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상위 모델과 하위 모델 간 디자인 급나누기 전략은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최상위 모델 그 모서리는 상대적으로 약간 각진 디자인을 만들었고, 기본하고 플러스 모델은 둥근 모서리를 적용해 가지고 뭔가 차별화를 좀 두었어요. 일각에서는 그 후면 패널 소재 등에도 차이를 줄 것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23 시리즈는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이 탑재돼 가지고 S23 울트라 카메라에는 2억 화소 카메라가 센서가 제공됩니다. 출고가는 전작 대비 소폭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가격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동결 가능성의 무기가 실렸지만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원자재가 상승 등의 악재가 겹치다 보니 전작 대비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S22 시리즈 출고가가 보니까 기본은 999,900원, 그리고 플러스는 119,900원, 그리고 울트라는 1,452,000원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스마트폰 바꾸실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갤럭시 폰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아주 좋다,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고, 일단 동남아시아에서도 주로 팔리는 그 스마트폰 가격대가 예전에는 저가였는데 요즘은 중저가로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팬데믹 때 억눌렸던 그 소비 심리가 약간 폭발했는데, 요즘은 또 플렉시블 올레드를 탑재한 삼성의 그 스마트폰 출하량 역시 작년 대비 이제 40% 정도 넘게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해가지고 늘어났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해보니 올해 1월에서 10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그 주요 동남아 그 국가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한 7% 정도 감소를 했어요. 150달러 미만의 스마트폰 출하가 작년보다 약 21% 감소한 것이 이유인데, 이 반면에 700달러가 넘는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를 했죠. 코로나 등으로 억눌렸던 그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이제 트레이드업 현상을 보이다 보니 250달러 이상 스마트폰 시장은 오히려 전년 대비 이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700달러 이상의 스마트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그 저가 중심이었던 동남아 시장의 스마트폰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가격대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트레이드업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평소에 사는 것보다 비싼 제품을 구매하는 일종의 소비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유형별로는 LCD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하여튼 그 플래시블 올레드 스마트폰은 35% 정도 성장을 했어요. 5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플렉시블 올레드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68%, 57% 증가한 영향입니다. 지난해 기준 동남아 주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그 삼성의 누적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 플렉시블 올레드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40% 늘었습니다. 그 동남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격대가 500에서 699달러인 삼성전자 제품 중 플렉시블 올레드 비율이 96%, 칩 700달러 이상 제품에서는 100%예요. 점유율 2위인 중국의 오포는 그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는데, 500달러 이상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포는 올해 플렉시블 올레드를 채택한 스마트폰 모델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도 동남아 그 시장에서 플렉시블 올레드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애플은 그 아이폰 SE 시리즈를 제외한 모든 모델이 플렉시블 올레드를 채택하고 있고, 올해 동남아 시장에서 아이폰 SE 시리즈는 전년 대비 16% 감소했지만은 같은 기간에 플래그십 모델은 32%나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서도 현재 플렉시블 올레드 채택 스마트폰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 패널 가격을 낮추려는 공급사의 노력이 있겠죠. 여기 또 지역 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선택이 뭔가 맞물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플렉시블 올레드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최저가 가격대를 제한 모든 가격대 스마트폰에서 플렉시블 올레드 채택은 당분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남아 사람들도 이제 돈 좀 생기고 하니까 좋은 폰들, 고급 폰들을 사용하겠다는 거겠죠.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주가 아주 다들 민감한데, 내년에는 그 반도체 업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죠. 그러다 보니 뭐 반도체 주가, 하여튼 삼성전자 주가, 하여튼 이달 들어서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 증권가에서도 내년 상반기 반등을 기대해 봐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있는데, 삼성은 보니까 2.03% 하락해서 57,900원에 이제 막 거래 중인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쭉쭉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론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 반도체 업황 전차에 그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됐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전날 그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이 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렇게 1분기 손실이 그럼 얼마냐? 그러면 1억 9,500만 달러지. 그 주당 18센트 정도 이제 적자를 본 거예요. 삼성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약 5.59% 정도 내려갔죠. 하여튼 많이 내려갔어요. 그 같은 기간 보는 코스피는 4.96%니까 삼성의 주가가 이제 코스피보다 더 빠진 거야. 같은 반도체인 하이닉스도 6.49%나 빠졌어요. 그 하이닉스는 더 많이 빠졌죠.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진할 것이라 합니다. 그 FM 가이드도 보면 삼성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한 7조 6,124억이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인 13조 8,600억 정도에 비교하니까 한 45% 줄었다고 합니다.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고 증권사들도 내년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 6조 한 4,300억 정도, 2분기는 한 6조 1,498억 정도로 잡고 있어요. 이 삼성의 주가 수준은 향후 실적 등을 이미 반영해서 바닥에 근접했다고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여튼 BNK에서 그래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분의 그 추가 실적 감소, 그리고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에 따라서 비메모리 실적 악화 영향으로 내년 1분기에는 반도체 부분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바닥 형성 기간이다. 내년 상반기 주가에 전환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 바닥이 예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KB증권도 있어요. 근데 현재 삼성전자 주가 순자산 비율이 1.12배, 그래서 1.12배에 거의 근접했지.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PBR 밴드 하단을 기록 중이니까 일단 지금이 거의 막 바닥이 다 돼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힘들고 하반기 될 것 같아. 하반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산업이 다 힘들다 보니까 반도체라고 해서 뭐 뾰족하게 뭐 혼자 튀지는 않을 거니까 한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은 다 끝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힘들지만은 좀 여러분들 잘 참고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가 좀 지나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토요일 새벽인데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들어주시면은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매우 추워요. 보니까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하여튼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